적당한 온도의 초봄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메인 보컬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하죠. 강백신 증인 그때 통신조회를 수천 건 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통신 사실 자료를 확인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내가 통신조회 당한 당사자예요. 그 사건으로 나를 통신조회했더라고요. 서영교를. 그리고 박영수는 조우영의 변호사 맞죠? 2011년 무렵으로 생겼는데 그때 변호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사 맞고 윤석열은 그걸 수사한 중수이과장 맞죠? 그때 중수이과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중수이과장,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인데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1,000억이 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해주도록 알선한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봐주기 했다는 게 의혹이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조우형의 발언은 전관에 해당하는 박영수 변호사가 후배 윤석열에게 접근하여 있는 죄를 무마해 주었다는 의혹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재래 언론은 커피를 타줬니마니 누가 타줬니 하며 사건에 물을 탔었습니다. 우리는 메인 보컬의 목소리를 통해 그 당시의 이야기를 복습했습니다. 16년 최순실 특검팀의 행동대장과 지휘관의 관계로 끈끈했던 박영수와 윤석열. 박영수 특검의 활약이 윤석열의 승진과 당선의 교두보가 되죠. 06년 현대차 수사 때부터 이어진 이 인연은 박영수가 변호사가 된 2011년에도 이어져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변호사 박영수와 주임검사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수사를 날려먹는 계기가 됩니다. 부동산 대출 브로커를 봐주려고 검찰 인맥이 뭉쳤다는 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때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 시절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 당직자였던 서영교도 통신조회 수천 건 중 하나였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후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건 당시에 국회의원도 아닌 당직자였던 사람까지 통신조회를 했다면 당연히 그 윗선까지도 의심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봐야겠죠. 안 그랬으면 책임 방기고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의심받을 짓을 한 건 아니냐고 화를 내고 싶겠지만 무슨 의심받을 짓을 했다는들 그 사건의 진범들마저 봐줘버린 박영수 윤석열 콤비 앞에서 논리가 무기력해집니다. 세상 무슨 비리 사건이든 정적과 엮는 일은 일단 하고 보는 정치검찰의 기초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었을까 의심해 봅니다. 이번 국조특위는 몇 가지의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습관적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조작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안점으로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뜨는 클립들을 보시면 이해하기 한결 쉬우실 겁니다. 강백신 대드는 영상은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혀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상당히 예의 발라진 평언이었더라고요. 나갈 때 인사도 좀 더 각도가 숙여졌더라고요. 이거 관찰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보다 보면 관찰이 되는데 무슨 까닭이었는지 오늘 좀 풀이 죽었더만요. 열흘만 더 버티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때 휴식이 아닙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부터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저는 원래 어린이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질문을 듣는 게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그중에 언론사 어른들이 헛소리를 할 때의 이유는 보통 번지수를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반증이 나와도 이미 짚은 번지수에 꿰어 맞추는 논리를 개발하기 때문에 궤변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꼭 해야 할 이야기도 자신들이 짚은 번지수에 맞지 않으면 열심히 보도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클립이 쏟아졌던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대한 지면 보도는 대폭 축소된 편이죠. 법조 기자들이 이거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구나 알아차리자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안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면과 2면에는 잘못 짚은 번지수에 꿰어 맞추기 저널리즘의 진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시위하던 노동자 사망. 어제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있던 집회는 CU의 운영사인 BGF 리테일을 꾸짖는 자리였습니다.
그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운임을 후려치고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정확히 그들을 지적하는 집회였던 겁니다. 현장의 상황은 영상으로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으니까 경찰의 대처, 당시의 분위기, 운전자의 정황 등은 수사로 밝혀야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노란봉투법을 조합원 사망의 이유로 꼽는 건 무지한데 뭘 양심적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태어났기 때문이고 히어로즈 패배의 이유는 KBO 출범 때문이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BGF 리테일은 CU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BGF 로지스는 바로 그 자회사고 물량이 미어터지는 CU의 물량만 소화하는 그 밑에 하청회사들을 두고 있겠죠. 책임 소재에서 불분명한 건 없습니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싶은 시민이 주변에 있으셔서 골치가 아프시면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경찰의 진압 방식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위원회가 알아봐야 됩니다. 경력을 투입하고 작전을 세울 권한이 있는 지역의 경찰 간부들이 지역 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평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캐봐야 됩니다. 진주시와 경남도의회가 오늘도 나서지 않으면 그들을 질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의 시민들은 CU의 일부 물류 배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수기해야 할 문제, 제가 생각컨대 여기에 없습니다. 합의된 걸 지키지 않는 경찰과 조선일보 그리고 대기업이 있을 따름입니다. 장특공 논쟁이라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야 화가 나니까 우리는 화가 잘 안 나지요. 한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소유한 그 집에도 해당되고 내가 소유는 안 하고 내가 살지는 않고 돈이 넘쳐서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도 해당됩니다. 각각의 공제율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내가 거기 살고 있지 않고 심지어 거기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동산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10년 기준 20에서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대통령은 이 지점을 긁은 거죠. 말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거주와 보유. 거주를 오래 해서 깎아주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근데 살지도 일하지도 않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국민 보기엔 미안한 일이다. 같은 회사에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쪽이 낫겠네. 물론 저걸 실행하진 않을 겁니다. 비유입니다. 대기업들은 듣는 순간부터 장기 근속자를 해고할 거고 군대는 원사들을 날려버리겠죠. 일면에 아까 보신 망한 분석을 내놓은 조선일보는 이면에서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셜 게시물에 이런 반응을 내놓은 거죠.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은 보유만 오래 해도 감세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다. 독일 시민들이 왜 툭하면 주택 국유화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비슷한 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매물이 잠기고 세금 없이 부가 세습되기 때문이죠. 이걸 한국이 한 발 앞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자 조선일보는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면서 틀린 분석을 내놓는가? 이게 싫은 거죠. 안타깝지만 이 주제의식이 고작 오너 일가가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심술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해서 조선일보 들어간 저 기자들은 고작 사주 상속세 깎아주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언노우님,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셨던 고진수 지부장님도 구속됐습니다. 네. 이거는 행안부와 행정안전위원회가 함께 논의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술안주님, 네. 장특공 이야기 나오니 부동산 유튜버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은 현세에 강림한 메피스토 취급을 하더라. 부럽죠? 그러면 분노해인 많은 사람들은 살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장기 보유 부동산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린이날 특집은 아닙니다만 어린이들에게 설명해주기 힘든 어른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보면 어린이도 제 눈에 물대기를 할 줄 압니다. 제가 7살 때 주사를 맞기 싫어서 소아과에 끌려갈 때마다 소아과 원장님한테 최근 어느 동네의 인구가 늘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병원을 그리로 옮기면 안 되냐고 울면서 설득했다고 가족들은 저를 볼 때마다 40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다급하면 아무 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인간은 뭐니 해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팬이자 농구 명문 빌라노바 대학 동문이신 레오 14세 교황이겠죠. 전 세계 극우 지도자들을 한 줌 폭군들로 표현하면서 전쟁을 가로막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레오 14세를 선출한 직후에 영화 콘클라베에 대한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교황 되고 싶어하는 사람 실제로는 없고 콘클라베 무지하게 힘들고 빨리 나가고 싶다. 하지만 바티칸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권력과 영광이 있으니까 욕심내는 인간은 있겠죠. 드디어 트럼프 편을 드는 대주교가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라는 대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교황 특사로 5년 동안 근무했고 바티칸 도시행정 담당자로도 일했던 진짜 대주교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트럼프에게 교황이 그만 대들어야 한다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친 겁니다.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당시에 트럼프의 유혈 시위 진압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칭찬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찬성하고 임신 선택권을 경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더 찾아봤더니 재작년에 전임 교황께서 꼼꼼히 파문시켜놓고 간 인물이네요. 1000년 전에 하인리 4세가 당한 수준은 아니지만 파문은 여전히 가톨릭에서 가장 강력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대주교가 아니고 그냥 마리아 할아버지였네요. 살다 보면 평생 가톨릭에 헌신하다가 친 트럼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을 꼬린시켜라. 아마 윗선에서는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내려왔을 겁니다. 짧게 시킨 뒤에 길고 복잡하지만 긍정적인 결론을 아래에서 만들어 올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른들의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들러붙어서 온 대한민국의 범죄를 뒤지다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조작하기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를 오래 했을 상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그리고 간부급들이 실무검사에게 피의자를 불러서 괴롭히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라고 시켰을 것이고 그리하여 피의자를 불러서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진술서를 받아내고 변호사와 무수히 통화를 해가면서 형량 감경을 미끼로 회유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박상용 검사가 정치를 안 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전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대부분 다른 직업이 있는 관계로 보통은 정치를 안 하기 때문이죠. 검사는 실제 월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X 계정 옆에 찍히는 파란 마크는 연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사치품입니다. 정치를 안 하실 거면 꼭 저 팥닭을 구매하느라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다고 조언해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상 때려 부수는 군대를 지키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요. 이 예수상을 파괴하는 IDF 병사, 이스라엘군 병사의 영상이 지금 전 세계에 이번 주에 바이럴을 타고 있죠. 이 영상들에 대한 댓글을 전 세계에서 찾아봤습니다. 어젯밤에. 재밌어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헤즈볼라나 후티가 저지르는 혹은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서 생기는 폭력적인 문제들을 방치해 놓는 건 괜찮냐? 이 사탄의 자식들아. 우리 백신과 관련된 이물질 논란 이야기할 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동일하거든요. 있지도 않았고 1000만 분의 1의 확률인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게 얘기하시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 사망률이 1%에 이르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정치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는데 정치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비틀어버리는 건 뭐 어렵겠느냐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스미마생님, 저도 이번 지선 불출마 선언에 저도 불출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2대1리에 은밀한 속보에 의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자에게 말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공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보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미국 비공개 요청을 공개하는 자신에게 비공개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재차 강력한 비공개 항의.
뒤통수만 나온 그 차관보인지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들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공개 공개보다 더 걱정되는 건 언젠가부터 장동혁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 단어가 뒤통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세훈이의 오세, 홍그리버드의 레드, 피닉제의 불사조는 선거 때 왜곡과 오용을 통해 캐릭터로라도 쓸 수 있지만 뒤통수로 무슨 캐릭터를 만듭니까? 선거 때마다 뒤로 걸어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한 어른 히키코모리가 은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총리에 선출된 다카이치 씨입니다. 중진들이 당과 총리의 관계가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관저에 가도 못 만난다는 전언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마이니치의 보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가 당 간부들에게 사전 협의나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중견 의원들 사이에서 총리가 방에 틀어박혀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총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겪어봐서 아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극우 지도자의 곁에는 늘 술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하 평론가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기왕의 교황편을 제가 들었으니까 한 줌의 폭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달러를 통용하겠다고 하고 공공지출의 33%를 줄여서 공무원들을 줄해고했으며 절반이 넘는 공공사업을 없애버리고 최근 모든 집회 시위를 돈이 든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공식 석상에 자꾸 전기톱을 들고 다니는 친미 친이스라엘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이 정치인인데요. 처음에 정계에 데뷔할 때는 정치 혐오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어하는 자유지상당이라는 정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좌도 우도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요? 극우죠.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동력 삼아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친밀레이계에 해당하는 정치인층이 별로 없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것이 큰 정당 출신이 아니기도 하고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측근 그룹이 약한 대신 동생이 정치적 결정을 대부분 소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사진의 옆자리에 나와 있네요. 그리하여 아르헨티나 언론이 붙여준 동생에 대한 별명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 밀레이 대통령은 동생을 보스라고 부르면서 거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 동생은 타로카드로 상당수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서 기원되는데요. 김여정도 타로카드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겪어봐서 압니다.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주변의 정치인들을 잘 믿지 않고 비선이 역수를 통해 국정에 개입해서 극우적인 정책을 펼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걸 2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점성술 비선 극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임을 자신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솔루션이 2번 다 동일했는데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왕 한국이 잘 아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우리 집회 문화가 수출됐습니다. 늘 있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집회의 불모지급인 일본입니다. 일본의 시민들이 수만 명이 운집한 큰 모임을 가졌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보통 문화 교류가 다 그렇듯이 아주 세세한 코드들이 잘 전달되는 경향이 있죠. 5만 덕후가 다 나와서 덕후 자랑질을 했고 LED를 챙겼고 좋아하는 노래 위주의 셋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일본의 재래 언론들이 재래 언론 저널리즘은 역시 일본이 한국의 선배임을 과시하듯이 집회를 축소 보도했습니다. 이 흐름에 편승하여 자민당의 모 국회의원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집회는 흉내놀이이다. 국회에 모여서 펜라이트를 흔든다고 정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회 관련 보도를 열심히 하지 않던 일본 재래 언론들이 TV 프로그램에서의 이 발언이 화제가 되자 당시 상대 패널로 나왔던 일본 학생운동가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지난주 재래 미디어 연구실 시간에 설명드렸던 VS 구도 보도를 한 거죠. 저희가 겪어봐서 압니다. 저 카도 히로코라는 국회의원은 다카이치 칠드런, 즉 다카이치 주변의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 커리어를 지속할 거라면 민주주의의 참여 열기를 우습게 보는 발언은 시민의식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영원히 박제될 겁니다. 그리고 자린고비집의 굴비마냥 시민의식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보는 민주화의 럭키 차함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 집회를 꼭 나가야 되나? 아, 히로코 짱이 놀고 있네라고 했지. 왜인지 까먹었지만 불쾌함이 되살아나는구나. 집회에 가야겠다.
저는 김진태 의원의 명언을 동력 삼아서 집회에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전기톱이 유행인가. 뭔가 성공을 해야 유행이라고 할 텐데 지금까지 보면 성공인 것 같죠. 밀레이 대통령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와 근사한 더블샷도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브라이언 와인님, 진지하게 LED 봉을 만들어서 팔아야 할까 봅니다. 그 전에 아이돌을 하나 기획해서 성공시키셔야 될 텐데요. 아인라르베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 데서 응원봉 나짠.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모든 시민들이 한꺼번에 김진태 도지사의 그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는 이 카도 히로코 의원의 말에 빗대어서 더 큰 라이트 팬들 혹은 라이트 세이버 같은 걸 들고 올 겁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이렇게 수입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의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일본 시민들이 알아서 발전시켜 나가겠죠. 강원도지사 이야기는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오늘 아침에 올린 장동혁 대표의 까불다 뒤진다 짤을 이따금 꺼내볼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이 게시물을 다시 읽고 미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